정숙은 70을 앞둔 나이에도 아침 5시면 눈을 떴다. 이제는 익숙해진 이 집의 냉기, 욕실에서 나는 찬 기운, 주방 창문 너머로 비치는 아파트 단지의 회색빛. 그녀는 오늘도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였다. 누구에게도 패 끼치지 않도록. 아니, 그래야만 했다. 이곳은 둘째 아들 명호의 집이었다. 정숙은 몇 해 전 무릎 수술 후 더는 혼자 살기 어렵다는 가족들의 설득에 못 이겨 이곳으로 들어왔다. 아니, 가족의 배려라고 믿었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집에서 그녀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며느리 세진은 늘 바빴다. 아이 학원 등하교, 친구들과의 모임, 건강관리와 쇼핑. 그 바쁨을 뒷받침하는 건 당연하게도 정숙이었다. 세진은 말하곤 했다. 어머님이 도와주시니 제가 사람답게 살아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보다는 관성만이 묻어 있었다. 명호는 그런 아내의 말에 늘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눈치를 살피는 건 어릴 적 어머니의 눈치를 보던 모습과는 달랐다. 그는 이젠 가장이 아니라 그저 조용한 중재자일 뿐이었다. 정숙은 매일같이 삼시세끼를 준비하고 아이의 빨래를 개고 집안 먼지를 닦았다. 그녀가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지만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다. 어느 날 손자 준이가 말했다. 할머니 냄새나. 내 방에 들어오지 마. 그 말에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다. 그래. 할미가 좀 오래된 사람이지. 준이가 그리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밤이 되면 정숙은 책상 서랍 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연한 연필로 날짜를 적고 짧은 글을 남겼다. 오늘도 아무 말 없이 하루가 갔다. 명호는 아버지를 닮아간다.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글을 남긴 후 노트를 조심스레 금고 안에 넣었다. 금고 안에는 오래된 통장들, 채권, 약간의 금붙이,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모은 현금이 있었다. 그녀는 단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은 오로지 자식들과 손자를 위해 쌓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묻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이 집에서 나는 무엇인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내가 짊어진 건 사랑이었나, 노동이었나? 그날 저녁 세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혹시 요양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는데 어머님도 편해지실 것 같아서요. 정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래. 나 나가마. 그래야지. 세진은 깜짝 놀랐다가도 금세 안도했다. 아휴,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자주 찾아뵐게요. 그날 밤 정숙은 마지막으로 방안을 정리했다. 조용히, 그리고 단정하게.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손때 묻은 사진 한 장, 그리고 금고 열쇠를 챙겼다. 그리고 거울 앞에 짧게 적힌 쪽지를 남겼다. 나갑니다. 부디 다들 잘 사시길. 그렇게 그녀는 떠났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정숙은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섰다. 이 집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 누구도 그녀가 진짜 떠날 거라고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숙이 떠난 다음 날 아침, 명호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아침밥 냄새가 나지 않는 주방, 조용한 거실, 텅 빈 안방. 그제야 정숙이 정말 떠났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다가왔다. 세진은 모닝커피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의외로 침착했다. 말없이 거실을 둘러보던 명호에게 말했다.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네. 솔직히 어머님 계실 땐 눈치 보여서 나는 너무 힘들었어. 명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 대신 커피잔을 들었다. 며칠 후 명호는 형인 정민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정민은 가족 중 유일하게 미국에 이민을 간 인물이었다. 그는 이제 미국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최근엔 아내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집을 정리 중이었다. 통화 말미 정민이 말했다. 어머니 건물, 그거 우리랑 나누자. 나는 못 챙기니까 명호 내가 정리해서 너희 못 가져. 나머지는 어머니 말대로 써.
정숙은 남편이 남긴 소형 상가 건물을 관리해오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노인 같았지만 그 건물은 그녀의 유일한 자산이자 자부심이었다. 명호는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릴 거라고 여겼다. 이참에 명의도 정리하고 임대료로 나오는 돈으로 전세도 넓히고 아이 학원비 부담도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며칠 뒤 명호는 부동산을 찾았다. 그런데 중개인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미 매매 완료된 물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난달에 거래된 걸로 확인됩니다. 잔금까지 다 끝났어요. 명호는 말문이 막혔다. 땀이 삐질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카톡도 아무 응답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명호는 결국 세진에게 털어놓았다. 건물 엄마가 이미 팔았대. 세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말도 안 돼. 언제 팔았다는 거야? 그럼 그 돈은? 그 질문에 명호도 대답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금고 안에 뭐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녀가 어떤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존재였기에 그녀가 가진 것조차 관심 두지 않았다. 며칠 뒤 명호는 은행에 들러 정숙 명의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모든 계좌는 해지되었거나 전자서명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법적 보호 조항까지 걸려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어머니가 철저히 준비한 계획 아래 자신의 인생에서 자취를 지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세진은 술을 마셨다.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명호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우린 전세도 끝나가고 애 학원비도 밀려있고 당신 엄마는 돈 들고 사라졌어. 명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어렴풋이 어머니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렸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그 순간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 믿고 있었다. 어머니는 결국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 모든 게 그냥 일시적인 감정의 일탈일 거라고. 그는 아직 어머니를 너무 몰랐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무지의 대가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정숙은 남해의 한 바닷가 마을로 내려와 있었다. 도시의 탁한 공기와 아들 집의 무심한 눈길이 더는 닿지 않는 곳. 버스에서 내린 그녀는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잠시 눈을 감았다. 소금기 섞인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4시간이었다. 그녀가 도착한 집은 작고 낡았지만 단정한 단층 주택이었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으로 정숙 스스로 결정한 집이었다. 그 집은 명호나 정민도 모르게 그녀 명의로 마련해둔 쉼터였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그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작정이었다. 동네 슈퍼주인 박 여사는 그녀를 처음 보자 반갑게 인사했다. 서울서 내려오신 거예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이 동네에 아는 사람도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그녀의 존재를 순수하게 받아주었다. 며칠 후 정숙은 동네 복지센터를 찾아갔다. 노인 요가 수업을 신청하고 마을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는 간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작은 후원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조용히 이름도 남기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어요. 간사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동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 순간 정숙은 처음으로 쓸모있는 인간으로 느껴졌다. 누군가에게 짐이 아닌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이내 실행에 옮겼다. 건물 매각 대금 일부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자산관리사에게 재단명의 계좌를 만들었다. 정숙은 누구보다 꼼꼼하게 계약서를 검토하고 서류를 챙겼다. 그녀는 더 이상 무지한 노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한편 명호는 서울에서 계속해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가 받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손이 갔다. 그는 직장에서도 실수를 연달아 했고 세진과의 말다툼은 점점 거칠어졌다. 세진은 어느 날 폭발하듯 외쳤다. 왜 이렇게 무능하냐고. 당신 엄마가 우릴 버렸다고. 그 돈 들고 튀었다고.
그런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당신, 진짜 한심하다고. 명호는 가만히 앉아 세진의 독서를 다 받아냈다. 반박할 말도 해명할 힘도 없었다. 그날 밤 명호는 정숙이 남긴 그 한 줄을 떠올렸다. 나갑니다. 부디 다들 잘 사시길. 그제야 그 문장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 말은 곧 선언이었다. 이제 나는 나의 인생을 살겠다는 단호한 이별의 문장이었다. 며칠 뒤 SNS에 짧은 뉴스 기사가 하나 올라왔다. 남해 바닷가 마을의 익명의 장학기금 70대 여성 기부. 작은 사진 속 인물이 정숙처럼 보였다. 흰 모자에 환한 미소. 명호는 사진을 확대해보며 숨을 삼켰다. 세진도 잠시 멈춰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에도 정숙은 그 마을의 작은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눈을 감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참 이상하지. 이렇게 혼자인데도 이렇게 평온할 수 있다니. 정숙은 해질 무렵이면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종종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그림자 사이로 그녀의 젊은 시절이 조각처럼 피어났다. 그 시절의 정숙은 거칠고 메마른 손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 손으로 김밥을 말고 도시락을 싸고 아들 둘의 손을 꼭 붙잡고 재래시장을 누볐다. 33세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정숙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장례식장에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렸고 빚은 많았고 그녀는 서류 한 장도 혼자 못 읽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울 여유조차 없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 500만 원을 쥐고 다음 날 바로 시장으로 나갔다. 처음에는 김밥 포장마차로 시작했다. 비 오는 날 천막 아래서도 김밥을 말았다. 동상에 걸린 손으로도 생리를 하며 앓는 배를 움켜쥐고도 김을 폈다. 그래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다. 40대 후반이 되었을 즈음 시장 상인회 회장이 가게 자리를 소개해 주었다. 오래된 철물점 자리였다. 그곳에 정숙은 김밥 가게를 열었다. 가게 이름은 성심분식. 세상 누구보다 성심껏 살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단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았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도 없이 일했다. 아들들은 공부만 하라고 했다. 학원비, 참고서가, 수학 과외까지 하나하나 그녀 손으로 감당했다. 명호가 대학에 들어간 해 정숙은 처음으로 작은 상가 건물을 분할로 매입했다. 노후를 위해서라기보단 아이들이 결혼하면 필요할까 싶어서였다. 그러고도 몇 년은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살았다. 그런데도 명호는 장성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김밥만 말고 공부 좀 하셨으면 우리도 덜 창피했을 텐데. 정숙은 그 말을 웃으며 넘겼다. 그때는 몰랐다. 그 웃음이 마음 한구석을 송곳처럼 찔러 남은 줄. 며느리 세진과의 첫 만남도 또렷했다. 첫인상은 깔끔하고 야무져 보였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는 달라졌다. 명호에게는 웃으며 대하면서 정숙에게는 미묘한 거리감을 두었다.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세대 차이일 거라고 넘겼다. 그러다 세진이 한마디 툭 던졌다. 어머님, 지금은 김밥집 사장님도 블로그 마케팅해요. 어머님 세대 방식은 너무 올드해요. 그 말이 정숙의 가슴에 박혔다. 자신이 얼마나 낡은 존재로 보였는지 그때야 실감이 났다. 그래서 준비했다. 혼자서 인터넷 뱅킹 배우고 비상금 통장을 만들고 세금 신고도 직접 했다. 건물 매각도 부동산 컨설팅을 받아 진행했다. 이 모든 걸 몰래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해낸 자신이 조금은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지금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그 모든 시간들을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참 많이 참았구나. 많이도 사랑했구나. 그런데 왜 그 사랑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을까? 정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삶이 지금 이 순간엔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제서야 그녀는 알게 되었다.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른 아침 마을 방송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정숙은 거실 창문을 열고
천천히 허리를 펴며 햇살을 마주했다. 서울에 살던 그 수십 년 동안 아침은 늘 분주하고 거칠게 지나갔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다. 따뜻한 햇살, 새소리, 바람 냄새. 그 모든 것이 정숙을 다시 숨쉬게 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요가 수업에 참여하고 마을 회관 청소를 도우며 지냈다. 처음엔 동네 어르신들이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곧 정숙의 성실함과 따뜻한 말투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말했다. 우리 동네에 보기 드문 분이 오셨어요. 정숙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지나치게 들리지 않았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필요한 말이었다. 정숙은 작은 땅을 빌려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상추, 깻잎, 고추, 방울토마토. 흙을 손에 묻히는 일은 생각보다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다. 물 주고 벌레 쫓고 자라나는 잎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래된 시간들을 천천히 씻어냈다. 하루는 동네 아이들 몇 명이 도서관 앞에서 싸우고 있었다. 정숙은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싸움보단 같이 뭔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정숙은 어린 시절 명호와 정민의 모습을 겹쳐보았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정숙의 집에 모였다. 그녀는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어느 날은 영어 단어를, 또 어느 날은 장래희망 이야기를 나눴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 자리는 금세 마을의 명물이 되었다. 아이들 부모도 정숙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동네 청년회에서는 그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어르신, 마을 어르신 장학회 한번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정숙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본인의 이름으로 된 정숙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자산관리사 김 실장과의 화상회의에서 정숙은 말했다.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제 이름은 앞에 넣지 마시고요. 조용히 쓰였으면 합니다. 김 실장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이름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마을에서는 누구보다 깊이 존경받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숙은 텃밭 옆 벤치에 앉아 달을 올려다봤다. 도시에선 볼 수 없었던 선명한 달빛이었다. 문득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다. 식탁에 차려놓은 밥, 아무도 먹지 않았던 반찬, 세진의 말투, 명호의 침묵, 손자의 무심한 뒷모습.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멀리, 아주 멀리 있었다. 정숙은 한참을 앉아 있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여기에 남기로 했습니다.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비로소 그녀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누군가의 가정부도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삶은 이전보다 훨씬 고요하고 더 단단하며 무엇보다도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서울, 명호의 집은 여전히 정숙이 떠나기 전 그대로였다. 가구의 배치도, 거실에 걸린 시계도, 주방 한쪽에 놓인 찻잔도. 하지만 그 안에 깃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세진은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다 말고 브러쉬를 내려놓았다. 뭔가 이상하다고 중얼거렸다. 며칠째 기분이 좋지 않았다. 불안감은 자꾸만 그녀의 뒤를 따라왔다. 정숙이 떠난 후부터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이 꺼림칙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켜고 그날 본 뉴스 기사를 다시 열어봤다. 남해에 위치한 작은 바닷가 마을. 익명의 70대 여성 기부자.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사진 속 인물은 흐릿했지만 세진은 확신했다. 정숙이었다. 그 순간 세진은 손에 쥐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명호는 그런 아내를 보며 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세진은 화면을 내밀며 말했다. 이 사람, 당신 어머니야. 장학재단 만들었다는 그 기사. 그게 당신 어머니라고. 명호는 얼어붙은 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이런 걸 혼자 다 했다고. 우리가 아는 그 어머니가. 세진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당한 거야. 우리 완전히 당한 거라고. 우릴 이렇게 버려놓고 거기서 천사 노릇하고 있어. 정말 기가 막혀서. 며칠 뒤 명호와 세진은 마침내 남해로 향했다.
정숙이 있다는 마을까지 오가는 직행버스도 없어. 2번이나 갈아타고 겨우 도착했다. 한 손에 명호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세진은 선글라스를 낀 채 굳은 얼굴로 앞만 보고 걸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동네 어르신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혹시 서울서 오셨죠? 정숙 할머니 찾으러 오신 건가요? 세진은 놀라 물었다. 여기서 유명해요? 어르신은 씩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우리 마을의 자랑이죠. 아이들한테 글도 가르치고 장학금도 주시고 이번에 마을 회관도 리모델링 도와주셨다니까요. 명호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게 낯설고 당황스러웠다. 그저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었다. 지금이라도 마주 앉아 한마디만 듣고 싶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왜 그렇게까지 준비했냐고. 마침내 도착한 정숙의 집.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문 앞에는 고무신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명호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정숙이 나타났다. 깜짝 놀란 얼굴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잠시 말이 없었다. 명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진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라지면 저희는 뭐가 됩니까? 건물 팔고 기부까지 하시고 저희는 다 버리신 거예요? 정숙은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버린 건 아니지. 다만 더 이상 내 삶을 빼앗기고 싶진 않았어. 나는 이 집에서 나답게 살고 있어. 명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세진은 분노로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정숙은 한참을 두 사람을 바라보다 마지막으로 말했다. 꽃 고맙다. 그리고 돌아가라. 여기에는 이제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과거 말고 지금의 내가 지켜야 할 것들 말이다. 그 말에 명호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만든 삶이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명호와 세진은 마을을 떠나기 전 말없이 정숙의 집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세진은 돌아서며 말했다. 이게 끝이라는 거네. 명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말투와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이제는 설득도 애원도 죄책감도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서울로 돌아온 후 부부는 며칠 동안 각자의 말에 갇혀 지냈다. 세진은 연일 카드 명세서를 보며 짜증을 냈고 명호는 직장에서 실수를 반복하며 무기력해져 갔다. 한때는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안정적이라 여겼던 가정이 이제는 모래처럼 무너지고 있었다. 하루는 준이가 물었다. 할머니는 언제 와? 보고 싶은데. 그 말에 세진은 언성을 높였다. 할머니는 다시는 안 와. 우리한테 관심 없어. 다 버리고 간 사람이야. 준이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명호는 그런 아내를 말리지도 못했다. 스스로도 정숙에게 상처받았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정숙은 자신의 이름으로 들어온 우편물을 받았다. 명호가 보낸 내용 증명이었다.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자금 분배 협의 요청서였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사실상 경고장이었다. 정숙은 서류를 천천히 읽고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엔 슬픔도 냉소도 섞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찢어 벽난로에 넣었다. 불꽃은 빠르게 활자들을 태웠고 그녀는 그 앞에 가만히 앉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장학재단 자문변호사와 화상회의를 했다. 이사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재단 소유 부동산을 안전하게 이전하는 절차까지 모두 정리했다. 그녀의 재산은 이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구조로 완벽하게 전환되었다. 그녀는 말했다. 혹시라도 가족이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거리두기를 요청드립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모든 걸 대비해 두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아이들과의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을 나서다가 준이의 편지를 받았다. 마을로 찾아왔던 그날 손에 쥐어준 그림 뒤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는 화났지만 저는 아니에요. 다음에 혼자 갈게요.
할머니 밥이 좋아요. 정숙은 손에 쥔 종이를 조용히 접어 가슴에 넣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벤치에 앉았다. 달은 또다시 환하게 떠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되뇌었다. 나는 어머니였고 아내였고 가정부였고 그림자였다. 이제는 나로서 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장학재단 이사장 명패를 도서관에 기증했다. 그 이름 아래 작은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눈에 띄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그 문구는 마치 그녀의 마지막 선언처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의 중심을 말해주는 듯했다. 봄이 깊어질 즈음 남해 마을 도서관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지방 일간지에 실린 작은 기사 하나가 전국 방송사의 눈에 띈 것이다. 70대 여성, 지역 청소년 위해 전 재산 기부 조용한 감동. 정숙은 처음엔 고사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 인터뷰를 수락했다. 작은 회의실, 카메라 앞에 앉은 정숙은 여전히 담담했다. 긴장된 얼굴로 앵커가 묻는다. 어르신, 이 모든 걸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다. 오래도록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지금은 매일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랐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정숙은 커피 한 잔을 들고 마당에 나섰다. 그곳엔 마을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그녀를 향해 달려온 아이 중 하나가 소리쳤다. 선생님, 우리 내일 그림책 만들어요. 정숙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 명호의 집. 그날 방송을 본 세진은 아무 말 없이 채널을 넘겼다. 조용한 거실에 명호가 들어왔다. 둘은 마주보지 않았다. 세진은 결국 말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명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정숙이 웃고 있던 화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웃음은 낯설었다. 그토록 오래 함께 살았지만 그는 어머니가 그렇게 웃는 얼굴을 본 기억이 없었다. 며칠 후 준이는 마치 작정한 듯 아빠에게 말했다.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 엄마 몰래라도 나 혼자라도. 명호는 처음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아. 나중에 같이 가자. 그날 밤 정숙은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작은 손전등을 든 누군가가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멀리서도 그 발걸음이 조심스럽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잠시 후 대문 앞에 작은 종이봉투가 놓였다. 안에는 손편지와 함께 그림 하나. 고구마를 나누어 먹는 장면. 그리고 할머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라는 문장이 조그맣게 쓰여 있었다. 정숙은 그 그림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손이 떨렸고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녀는 오래도록 벽에 기대선 채 말없이 울었다. 이제는 미움도 상처도 원망도 다 흘러간 물 같았다. 그저 따뜻했다. 자신이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잃지 않았던 단 하나, 자기답게 살고자 했던 마음. 그 마음이 결국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확신. 며칠 후 다시 카메라 앞에 선 정숙은 질문을 받았다. 혹시 후회하는 순간은 없으셨나요? 정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사랑은 주는 일이라고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압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는 걸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그 어떤 후회도, 미련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날의 마지막 장면,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졌다. 정숙은 도서관 마당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 뒤를 따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바다 너머로 햇살이 번졌다. 그 빛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정숙의 삶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제 정숙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